안녕하세요, 여러분. 복지 현장에서 20년 넘게 어르신들과 함께 해온 복지 상담사 박인순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집이 있으면 수급 못 받는다더라. 이 말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시죠? 며칠 전에도 한 73세 이 할머니께서 상담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담사님, 나 수급자인데 아들이 자꾸 집 사라고 해요. 그런데 집 사면 수급 끊긴다던데 그게 진짜입니까? 이 할머니 눈가가 빨개져 계셨습니다. 저도 속이 참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매일같이 이런 질문을 듣거든요. 집 있으면 수급 못 받습니까? 전세금 올랐는데 수급 탈락합니까? 내 집 하나 있는 게 무슨 죄냐? 정말 속상한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시원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수급자라도 집을 살 수 있는지, 집이 있으면 수급이 끊기는 건지, 그리고 집 때문에 수급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실제 사례들까지 모조리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이제 좀 알겠다 하고 한숨 놓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꼭 부탁드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상담사님, 집 있으면 수급 무조건 못 받는다면서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항상 어르신들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변에서 집 때문에 수급 끊겼다. 이런 소문이 너무 많이 돌기 때문이에요. 저도 매일같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최신 정보로 아주 꼼꼼하게 그리고 어르신들 귀에 쏙쏙 들어오게 풀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히 이제 좀 알겠다 하고 한숨 놓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동네 할머니가 집 한 채 있다고 수급 탈락했다더라. 집값 올랐다고 수급 끊긴 사람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수급 자격을 심사할 때 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부가 정해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거용 재산 공제라는 규정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살고 계신 집 한 채 정도는 정부가 재산에서 빼준다. 이게 현재 정부 방침입니다. 그렇다고 집값이 얼마든 상관없는 건 아닙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래도 집값이 너무 올라서 불안해요. 맞습니다. 집값이 정부 기준을 초과하면 그 초과된 금액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즉, 집값이 기준을 넘으면 매달 일정 금액이 소득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있다고 무조건 수급 자격이 끊기는 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상담할 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집 있다고 무조건 수급 못 받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집값이 얼마나 되느냐, 다른 재산이 또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걸 다 합산해서 계산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집값은 단순히 금액만 보는 게 아니라 전세냐, 자가냐, 대출 여부까지 함께 본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불안하신 게 있으면 무조건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아 보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결국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럼 집값은 어디까지 괜찮습니까? 지금부터 지역별 기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수급자 재산 기준에서 주거용 재산은 일정 부분 공제를 해줍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는 9,900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 여기에 생활준비금 500만 원이 더해져서 총 1억 4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집값이 1억 400만 원 이하이면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을 경우 수급 자격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말을 들으면 다들 깜짝 놀라세요. 아니, 집값이 1억이 넘는데도 괜찮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현재 규정이에요. 경기도는 기준이 조금 낮아서 8천만 원이 기본 공제고 여기에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더해 8,500만 원까지는 괜찮습니다. 지방은 조금 더 낮습니다. 기본 공제가 5,300만 원이고 여기에 500만 원을 더해 5,800만 원까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 기준은 실제로 거주하시는 집에만 해당된다는 점이에요. 즉, 투자용으로 2채, 3채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주거용 재산 공제는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집 한 채에만 해당됩니다. 투자용, 전세 놓은 집, 세입자 받은 집, 이런 건 전부 재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제가 상담할 때 이런 말씀 정말 자주 듣습니다. 상담사님, 내가 집 2채 있는데 한 채는 빈집이라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급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빈집이라도 정부에서는 투자용으로 본다는 게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을 팔면 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한 채만 인정받는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있습니다. 그럼 집값이 기준보다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집값이 기준보다 조금 넘으면 그 초과된 금액을 재산으로 보고 그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즉, 초과 금액의 연 4.17%를 곱한 금액을 연간 소득으로 계산해서 매달 일정 금액을 소득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집값이 기준보다 1,000만 원 초과했다면 그 1,000만 원의 4.17%를 곱하면 연 약 41만 7천 원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이걸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약 3만 4천 원 정도가 소득으로 잡히는 겁니다. 이 금액이 소득 인정액으로 합산되기 때문에 수급비가 줄거나 심하면 자격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만약 집값이 1억 2천만 원이라면 서울 기준으로 보면 공제액 1억 400만 원을 넘어가니까 1,600만 원을 초과됩니다. 그럼 이 초과된 1,600만 원의 4.17%를 곱하면 연 약 66만 원이 소득으로 환산돼요. 그걸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약 5만 5천 원 정도가 소득으로 잡히는 거죠. 그렇게 계산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비가 줄어들 수 있고 심하면 자격이 끊길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조금 복잡하시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내 집이 있다고 해도 무조건 수급이 끊기는 건 아니다. 하지만 집값이 기준을 넘으면 소득으로 잡히니까 반드시 계산을 해봐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혹시라도 집값이 기준을 조금 넘는다고 해서 바로 탈락 통보받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재산이나 소득까지 함께 계산해 보아야 최종적으로 결정되거든요. 또 집값은 감정평가가 필요할 때도 있고 공시가격이 다르게 적용될 때도 있으니 무조건 주민센터나 구청에 가서 정확히 계산 받아보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실제 상담 사례를 들어보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먼저 72세 김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할머니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담사님,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시세로 1억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 때문에 수급 끊긴다고 소문이 자자해서 밤잠을 못 잡니다. 김할머니 얼굴이 잔뜩 상기되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혹시 다른 재산은 없으신가요? 은행 잔고라든가 다른 집이라든가. 그랬더니 김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없어요. 딱 집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드렸습니다.
할머니, 서울 기준으로 주거용 재산 공제는 1억 400만 원이니까 집값이 1억 3천만 원이면 초과 금액은 2,600만 원이에요. 이걸 환산하면 연소득으로 약 108만 원 정도가 잡히고 매달로 나누면 9만 원 정도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그 정도 금액이면 수급비가 조금 깎일 순 있지만 무조건 수급이 끊기는 건 아닙니다. 그랬더니 김할머니께서 한숨 돌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나 그 말 듣고 마음이 좀 놓이네.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5세 정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정할아버지께서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담사님, 나는 지방에서 사는데 집값이 5,500만 원이에요. 이 정도면 수급받을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지방은 주거용 재산 공제가 5,300만 원이고 거기에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더하면 5,800만 원까지 괜찮아요. 할아버지 집값이 5,500만 원이면 공제 기준 안에 들어가니까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으시다면 수급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정할아버지가 아이고 다행이네. 집 있다고 다 끊기는 줄 알았어요.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셨어요. 이렇게 실제로는 집이 있어도 수급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78세 박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박할머니께서 저에게 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상담사님, 내가 작은 빌라 하나 갖고 있는데 그걸 세놓고 살다가 결국 수급이 끊겨버렸어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그 빌라에 직접 사셨나요? 박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세를 주고 나는 딸네 집에 살고 있었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주거용 재산 공제는 본인이 직접 살고 있는 집에만 해당됩니다. 빌라를 세놓으면 그건 투자용 부동산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박할머니 빌라의 시가가 8천만 원으로 평가돼서 그게 재산으로 잡히고 결국 수급 자격이 끊긴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그 집이 비어 있거나 직접 살고 계셨다면 이야기가 달랐을 텐데 세를 놓으신 순간 투자 재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박할머니는 아이고, 나 몰랐지 하고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례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직접 사는 집 한 채만 인정됩니다. 새 놓은 집, 빈집, 투자 목적으로 가진 집은 전부 재산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그 재산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수급비가 깎이거나 자격이 끊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집을 새 놓았다가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그 집에서 월세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세입자에게 받는 돈도 소득으로 잡힐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건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무조건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집 관련 질문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전세금 올랐는데 그것 때문에 수급 끊기는 거 아닙니까?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전세금도 재산으로 잡히긴 합니다. 하지만 전세금이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주거비 물가 상승분을 어느 정도 감안하기 때문이에요. 다만 전세금이 갑자기 2천만 원, 3천만 원 이상 오르면 그 초과된 금액이 소득으로 환산돼서 수급비가 줄거나 자격이 끊길 수 있으니 그땐 꼭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하셔야 합니다. 또 이런 질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럼 집 팔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집을 팔면 현금이 생기게 되죠. 그 현금은 무조건 재산으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 집을 팔아서 1억 원이 생기면 그 돈 전부가 재산으로 계산돼서 소득 환산액이 올라가고 그 결과 수급비가 깎이거나 자격이 끊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집 팔기 전에 반드시 상담받으세요. 왜냐하면 집을 팔고 전세로 옮기려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돈이 통장에 들어오면서 수급 탈락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례가 상담 현장에서 정말 많습니다.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집 두 채 있으면 무조건 탈락입니까? 안타깝지만 네, 무조건 탈락입니다. 왜냐하면 집 두 채는 이미 투자 재산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직접 살고 있는 집 한 채만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전부 재산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집 두 채를 가진 분은 무조건 재산 합산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그럼 아들 명의로 집 한 채 사놓으면 안전합니까? 이것도 정말 위험합니다. 정부는 자식 명의의 재산도 부모님 재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부모님 돈으로 자식 명의의 집을 샀다면 그건 증여로 간주됩니다. 만약 적발되면 수급비를 다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늘 말씀드립니다. 자식 명의로 돌리는 건 절대 숨겨지지 않는다. 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집은 원래 있던 재산인데 왜 이제 와서 탈락이라고 합니까?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재산이 그대로 있어도 집값이 올라서 기준을 넘으면 그 초과된 부분이 소득으로 환산돼서 수급비가 깎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에는 5천만 원짜리였던 집이 지금은 9천만 원으로 올랐다면 그 초과된 4천만 원이 재산으로 잡히고 그 금액의 연 4.17%를 곱해서 소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산된 소득이 월 소득으로 나눠져서 수급비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은 아니지만 기준을 넘으면 소득으로 잡히니까 반드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시면 주민센터에 가서 꼭 물어보세요. 정부가 알아서 다 해주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직접 확인하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모르는 건 죄가 아니지만 숨기는 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20년 넘게 상담하면서 쌓아온 집이 있으신 수급자분들을 위한 꿀팁 7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잘 지켜도 정말 많은 문제가 예방됩니다. 첫째, 집은 한 채만 유지하세요. 두 채 이상은 무조건 재산으로 잡힙니다. 투자용이든 빈집이든 전부 재산으로 합산되기 때문이에요. 둘째, 집을 팔기 전에 반드시 상담받으세요. 집을 팔고 나면 현금이 생기는데 그 돈이 그대로 재산으로 잡힙니다. 나중에 그 돈 어디 갔냐? 하고 조사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집을 팔았다가 통장에 돈이 찍히면서 수급이 끊길 뻔한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셋째, 전세금이 오를 땐 반드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전세금 상승은 재산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금 오르면 괜찮을 수도 있지만 크게 오르면 수급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꼭 주민센터에 가셔서 상담받으세요. 넷째,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은 아닙니다. 기준을 조금 넘으면 그 초과분을 소득 환산액으로 계산할 뿐이지 무조건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겁먹지 마시고 꼭 계산부터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자식 명의로 돌려놓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숨긴다고 안 들키지 않습니다. 정부는 금융정보, 부동산 거래 내역까지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아니, 내 돈으로 집 샀는데 자식 이름으로 해두면 괜찮지 않나? 안 됩니다. 그건 증여로 간주돼서 결국 부모님 재산으로 잡히고 수급비를 다시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섯째, 영수증은 꼭 잘 챙기세요. 집 수리비나 주거 유지비 같은 큰 지출은 영수증으로 증빙하면 소득에서 차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수급자라고 해도 주거 환경은 정말 중요합니다.
벽에 곰팡이가 피거나 지붕이 새는 집에서 사시면 안 되잖아요. 수리하셨다면 꼭 영수증 챙기시고 주민센터에 말씀해 보세요. 일곱째, 주기적으로 점검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주민센터에 가셔서 집값이 올랐는데 괜찮습니까? 하고 꼭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법이 바뀌거나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에도 자동차 기준이 바뀐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이 끊기는 건 아닙니다. 겁먹지 마세요. 하지만 집값이 기준을 넘거나 집을 팔거나 두 채 이상을 소유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헷갈리시면 무조건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보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리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수급비는 생명줄이나 다름없습니다. 혹시라도 모르겠다 싶으면 무조건 상담받으세요. 작은 돈은 겁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큰 돈이나 부동산 거래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이 영상 꼭 알려주세요. 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건강 꼭 챙기시고요. 다음에도 꼭 필요한 복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제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소중한 복지 정보를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